이번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고 아무래도 좀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들의 하나가 원달러 환율인데요. 그 원달러 환율만 놓고 보면 상당히 사람 마음이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올 상반기 1, 2월에 1,100원대까지 갔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돈을 원화를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차이만큼 굉장히 또 차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시기에 한국 투자분들에게 이 환율이 가지는 의미는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가 그 초까지만 하더라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환율이 많이 오르면서 이 투자의 의욕을 좀 많이 깎아먹으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 업무를 맡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보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 이분들이 언제 보낼까요? 다시 1,200원이 되면 언제 1,200원이 될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신도 알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면 저희가 상식적으로는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원달러를 이렇게 트랜스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의 어떤 환율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부장님? 많이 계시죠. 불과 5년 전, 6년 전만 해도 금융 문맹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주식 주린이도 있고 뭐 투린이도 네. 있다고는 하는데 환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인식들이 많이 달라져서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이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서 그쵸. 그 달러에 투자를 많이 하시고 실제로 많이 보유도 하고 그쵸. 계세요. 근데 물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진 않더라도 나는 항상 언제나 원달러 환율에 관심을 갖고 투자처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참 애매해요. 네, 확실히 떨어질 거다, 확실히 올라갈 거다라는 게 없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500원을 찍을까 말까, 그리고 1,400원대는 얼마나 더 오래 갈까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참고가 될 만한 자료들을 모아봤습니다. 과장님은 그 환율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궁금했어요. 젊은 분들. 글쎄 저는 딱히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근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궁금증을 기초에서부터 그러니까 중수 고수까지 우리 부장님께서 아마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영어로 이해하시면 되게 exchange rate이라고 해서 사실은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통화가 두 개가 있고 돈이 두 개가 있는데 교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 외국 통화 한 단위를 받기 위해서 그 자국의 통화를 몇 단위 지불해야 되느냐. 원달러라고 한다면 1달러를 교환하기 위해서 원화는 얼마나 들어가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환율이 1,400원이라고 한다면 1달러를 얻기 위해서 1,400원을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환율의 그 변동이 이루어지는데 요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요인들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가장 기본적으로 환율 변동의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각국의 물가 수준, 각국이라고 하면은 그 환율,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 생각하게 되면 미국과 한국의 물가 수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생산성은 사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국가의 어떤 그 경쟁력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한 번에 갑자기 뭐 각성해서 한두 달 만에 바뀔 수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큰 요인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의 경제적 그 여건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통화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어떤 경제 이론인데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생산성.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건들 수는 없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중기적 관점에서는 대외 거래, 뭐 대표적으로 무역이 있겠죠. 네. 그리고 거시경제 정책, 뭐 이제 환율 정책이나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통화 수업도 그 중에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주변국의 환율 변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뉴스들, 시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중단기적 관점에서 제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무역인데요. 네. 사실은 이게 약간 아웃 오브 데이트입니다. 2016년인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그렇게 크게 포지션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한국의 수출입 대상국 순위와 중국의 무역 비중인데 뭐 그때부터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자, 한국 수출입 대상국이 1위가 수출 대상국은 중국이었습니다. 수입 대상국도 또 중국이었었고요. 2위는 수출 대상국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입 대상국은 일본이었었죠. 이게 지금은 좀 바뀌긴 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중국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어떤 게 있었죠? 혐한이 있었죠. 그 수출입 경로를 좀 다각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비율적으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중국산이 뭐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중 전쟁이라고 해도 미국 내에서 사실은 소비재에서 중국산 아닌 것들이 대체가 됐나요? 거의 안 됐죠. 아직.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뭐 역사 얘기도 하고 그러려고 해요. 자, 무역 상대국의 이제 비중과 주요 환율의 변화에서 보면 요게 지금 지난 1년간 원달러 환율의 변화입니다. 지금 1월 달에는 거의 1,100원 밑으로도 떨어졌었거든요. 그게 쭉쭉 올라가서 과장님 요 시점이 언제일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거의 6, 7월 정도 하반기로 오면서 갑자기 폭 뛰었죠. 기준금리. 맞습니다. 이 변화가. 정답을 너무 아 그래요?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아. 네. 자리 바꾸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레이트가 관련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주셔가지고. 맞습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이 결국은 한국에도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데 요 시점이 많이 뛰었던 시점이 이 자이언트 스텝 가서 근데 이게 비단 한국만이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강달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계속 고강도의 이런 그 이자율 상승을 유도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달러가 기축 통화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게 단순히 그 실질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거래만 되는 게 아니라 투자 수요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 투기 수요라고는 하지만 그쵸. 돈 되는 거에는 이제 달려들게 되죠. 한동안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어떤 투자 자본들이 미국을 떠나 있었어요. 그 지금 은행 금리가 얼마죠? 실제로 은행 BOE 그 예금 이자를 넣으면 예금 이자가 얼마죠? 1%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금리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투자자들이 외국으로 많이 갑니다. 네. 한국은 지금 오히려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5%가 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증권에 대한 어떤 수익률도 높은데 미국 내에서의 그 이 은행 이자가 작을수록 이제 그 투기 수요들은 다른 나라로 떠나가게 되죠. 근데 반대로 그 미국 내의 어떤 이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떠나갔던 오게 되죠. 예,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시계열로 좀 더 넓혀봤어요. 선생님 보시기에 어때요? 더 올라갈 것 같으세요? 물론 뭐 12월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시기고 이게 대략 한 10년 이상 늘려놨어요. 원달러 환율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환율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 파월 의장님께서, 네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이거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고, 금리를 올리는 게 이제 불가피하고, 지금 이거에 대한 감당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추후에 더 많은 것들이 정말 고통을 따를 것이라는 걸로 하기 때문에 가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계속 환율도 같이 저렇게 동반해서 올라가는 상황이겠죠. 아무래도 뭐 딱 하나까지만은 아니겠지만. 영향이 많고요. 지금 당장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간단해요. 그 코비드 19의 영향이 있었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서프라임 모기지 때 2008년이죠. 네. 그때도 사실은 지금처럼 돈을 풀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돈이 다 회수가 안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 시장에 풀렸기 때문에 금리 올려야 돼요. 근데 지금 나타나는 문제들이 뭐죠? 집 못 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더더욱이 기축통화인 달러의 어떤 이자율을 높인다는 것은 미국 내에서만 영향을 받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하게 이런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강달러에 대한 이런 현상들은
한두 달 내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럼 이게 무슨 2,000원, 3,000원 올라가냐? 그것도 어려운 얘기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거의 1,400원대가 현재 상황인데 여기서 1,500원까지는 터치는 되겠죠. 그런데 아마 1,400에서 1,500원까지 그런 어떤 수준들은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겠나. 그럼 그 당분간이란 기간은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내년 상반기라고 한다면 한 6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 사이까지는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됐죠? 어디 자, 부동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그래서 중간 주택 가격은 작년보다는 분명히 상승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나타나죠. 이제 2022년이죠. 지금 우리 그 상반기까지는 쭉 올라갔다가 지금 좀 떨어지지만 예년에 비했을 때는 그래서 뭐 예년과 비교해서 뭐 많이 떨어졌거나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콘도나 타운하우스의 중간 가격 자체는 인기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상승률이 작년에 한 10% 정도 됐고, 뭐 떨어진 추세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좀 그 지금 보시면 이제 62만 불, 작년에 60만 불에서 올라간 것까지는 변함이 없다. 자, 그리고 콘도와 단독주택의 중간 가격 상승률도 지금 요거는 올 초인데요. 2022년 1월 떨어지지만 이게 그 그린 이 색깔이 콘도고, 그다음에 요 짙은 회색이 싱글 패밀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싱글 패밀리가 좀 더 가파르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이게 뭐 빨간불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장님, 네. 왜냐면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막 그래프 보여주고 너무 원론적인 얘기하는 것 같고 이래서 너무 네네. 이렇게 좋아하실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덜 재밌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은 우리는 결국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결론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 맞죠, 부장님?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루해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환율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주식과 주가와 환율은 신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네.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사실은 이것만 갖고 방송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보셨을 때 왜 저 사람이 저런 소리 할까라는 그렇죠. 데 있어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그때 최 부장이 저런 걸 짚어줬는데 이런 방송이 나오구나 무지 라고 기대됩니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